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우리 경제가 커다란 변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환율은 1,400원대를 웃돌고 증시는 곤두박질 치며 크게 흔들렸는데요. 경제 지표들이 흔들리는 가운데 가상화폐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호황을 누리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이 가져올 파장,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는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세 분 전문가 소개합니다. 블록체인 전문가, 가상화폐 전문가시죠. 김동환 원더프레인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자리해 주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전 세계 경제 지표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충격파도 더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시민분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가져올 경제적 파장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테슬라 쪽에 주식 투자한 동생들 좀 재미 본 것 같아요. 나는 관심은 없었으니까 그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하고 내수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볼 때는 한국 투자 시장이 유동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AI 분야에서 선두는 현재로서 미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AI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좀 선두에 있지 않고 뭔가 지원하는 정도의 기술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주도하지 못하고 결국 키워드는 AI이기 때문에 뭔가 미국이 거기에 가장 앞서 있으니까 그러면 미래 유망한 걸 투자할 수밖에 없고 그럼 그게 미국인 거고. 글쎄 미국 주식시장은 합리적이고 한국은 합리적이지 않으니까요. 합리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경제 구조상 너무 의존적이잖아요. 그래서 좀 논리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게 많아서 아무래도 피해를 좀 많이 보지 않나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은 깔끔하게 좋은 호재가 있으면 오르고 나쁜 일이 있으면 떨어지거든요. 중국에 대한 압박이 들어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갖고 의외로 긍정적이다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꾸로 트럼프가 이제 앞전에 대통령 했을 때의 모습과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변한 거로 봤을 때 한국에는 여러 가지로 도움될 수 있는 그 경제적으로나 수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나 그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아직까지 예측은 불가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상당히 많은 경제 지표가 우리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분께 먼저 트럼프 당선이 가져올 트럼프 집권 2기 세계 경제의 가장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변화를 무엇으로 예상하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김대호 소장부터요. 네, 한마디로 경제를 움직이는 틀, 패러다임이 크게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8년 전에도 트럼프가 미국 경제를 이끌었었는데 뭐 그때 8년 전 정도의 어떤 아류의 경제 정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만 네. 전 그때와 상당히 크게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트럼프가 워싱턴에 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 초심자였고 또 워싱턴의 균형이나 어떤 전통 이런 것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그동안에 많이 성숙됐다. 그다음에 특히 한 번 떨어지면서 그 AFPI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를 통해서 4년 동안
어젠다를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했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는 지금 상원 하원 압도적인 공화당 우세, 또 거기다가 대법원까지도 트럼프가 4년 전 8년 전에 임명했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릴 거 없이 거침없이 트럼프 표를 내놓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일단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김재수 소장께서는 말 그대로 이제 트럼프 세상이 될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바른 대로 다 될 것이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강조해 주시고, 주원 실장께서는요. IMF 전망치에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생각하면 코로나 위기 이전에 한 10년 정도 세계 경제 성장을 연평균이 한 3.56 정도 나오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뭐 2022년부터 2029년까지가 한 3.12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최근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세계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앞으로 들어갈 건 분명한데,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문제가 뭐냐면 세계 경제 저성장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거는 이제 모든 나라들이 먹을 수 있는 파이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근데 트럼프는 그런 파이를 과거의 정책들을 보면 더 가지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미국 경제 성장률은 오를 수 있지만 한국 경제 성장률은 떨어질 수 있는 거고, 한국 수출이 그동안 벌어들인 몫을 미국이 가져갈 수 있는 거고, 또 금융시장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기술, 미국이 주도하는 상품이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고, 다른 나라들의 연관된 상품의 이런 수익률이 더 낮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머니라 그러죠. 트럼프가 머니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머니가 이제 미국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에 대해서는 머니 머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김동완 대표는 트럼프 집권 2기가 가져올 세계 경제의 가장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변화, 무엇을 예상하시는지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든 아니면 민주당에서 당선이 되든 이번에는 미국 자체가 더 이상, 지금까지는 이제 좀 세계의 큰형님 같은 역할을 해왔었잖아요. 근데 그런 역할을 이제 포기할 것이다, 어느 정도 내려놓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트럼프는 좀 더 격렬하게 아주 빠른 속도로 내려놓을 것이고, 민주당이 됐다고 하면 조금 이제 속도 조절을 했겠죠. 그래서 일단은 큰형님 역할을 미국이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이 큰형님 역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손해를 어느 정도 감수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뭐 무역 같은 거를 할 때 조금 이제 미국이 적자를 보면서 이제 다른 나라한테 흑자를 좀 주는 그런 구조였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우리가 돈을 가져갈게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저도 세계의 모든 돈이 가장 명시적으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다 미국 자본시장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의 어떤 이머징 마켓이나 이런 곳들의 주식시장들은 좀 침체를 면키 어려울 것 같고, 한국도 지금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근데 미국 주식시장만 굉장히 호황인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가 가셔야될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먼저 주원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전 세계 자금이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달러, 비트코인이 달러 쪽으로, 비트코인 쪽으로 몰리고 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단순히 트럼프 당선 또는 트럼프의 발언 때문이니까 무슨 다른 경제적 요인이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달러화에 대해서 자금이 집중될 때 우리가 강달러라 그러는데, 그걸 이제 뭔가 세계 시장 전반적으로 좀 불안정하고 불확실할 때, 그러니까 과거에 트럼프 그 바이든하고 대통령 선거할 때 말고 힐러리 클린턴하고 대통령 선거할 때가 2016년 11월인데 그때도 보면 그 대선 기간을 전후로 해서 달러가 강세를 한 서너 달 정도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2017년 1월부터 이제 취임하고 한 3, 4월부터는 달러 강세가 좀 약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2020년은 또 코로나 팬데믹이라 약간의 좀 예외는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을 볼 때는 어떤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는 미국 경제 정책을 누가 이끄느냐,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달러화가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제 GOP 플랫폼이라 그래서 공화당 요번에 그 공화당의 정책 공약집에 명시가 돼 있어요.
비트코인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약간 뭐 표면적으로는 비트코인 시장을 띄워주는 듯 하다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규제를 좀 걸어놨거든요. 근데 네. GOP 플랫폼 이번에 트럼프 공약을 보면 완전 시장에 맡기겠다. 정부는 간섭 안 하겠다. 이제 그런 어떤 그 트럼프가 됨으로써 달러화와 그다음 비트코인의 강세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값은 왜 내려갑니까? 금값이 트럼프가 대선에 승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강달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원자재나 금이나 우리 가격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금은 온수당 달러, 즉 달러하고 금이라는 실물 자산의 상대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강하면 반대로 금값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받으신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실제로 그러면 지금 금에 유난히 또 투자한 우리 한국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개인이 한 절반 가까이 되는데 금값 추세까지 좀 아울러서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그걸 알면 제가 큰 돈을 벌었겠지만은 제 기준에서 보면 네. 강달러가 상당히 이제 오랜 동안 우리가 지속은 됐는데 이런 금융시장의 어떤 그 강달러, 예를 들면 주식이 강하든가 뭐 달러가 강하든가 이게 영구적일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내려갑니다. 즉 말은 이제 약달러가 언제 올지 제가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순간이 되면 금값은 또 올라가게 돼 있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금이라는 자산은 아까 이제 비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은 거의 지금 채굴이 중단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달러는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죠. 찍어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멀리 본다면 뭐 당장 내년 얘기는 아니지만 5년 뒤, 10년 뒤를 보면 지금 금 가격보다는 분명히 올라 있을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그런 것이 오바마 집권 시기에도 절반은 올라가다가 절반은 내려왔고 트럼프 집권 시기에도 계속 또 금값은 올라갔었고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초반에는 좀 하향세였다가 후반부에는 또 올라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 교수님, 지금 여하튼 지금 자금 시장을 보면은 은행 예금은 대거 인출을 합니다. 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은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투자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양상으로 봐야 될까요? 뭐 이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그 이전부터 금리가 이제 인하되기 시작했으니까요. 9월 달부터 미국 연준이 0.5% 포인트를 내렸고 그리고 금리가 한 번만 내리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속 내릴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고정금리 은행 예금에 투자하게 되면 손실이 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안정적인 개인 연금 같은 거 하는 사람들조차도 금리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이자를 소득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자산 시장으로 옮겨가자. 그리고 또 금리가 내려가면 주식이나 채권 쪽이 어떤 이 플러스 효과가 나서 주가가 오르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MMF 같은 쪽으로 자금이 대이동해서 단기 대기성 요구불 자금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가 오면서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 인하가 벌써 지금 오늘 밤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12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은 트럼프 정책이 가만히 있어도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르는 인플레 유발형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따라서 금리 인하가 상당 기간 중단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내년 6월 달이나 7월 달 경에는 다시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금융시장이 완전히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그 예금 어떤 이 자산 시장으로의 이동 이것은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취임하고 나면 그 흐름은 좀 크게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금리가 트럼프 집권 직후에 다시 올라간다면 또 개인 자산은 어디로 이동을 할지 그대로 금융기관에 있을지 또는 주식 같은 좀 고위험 자산으로 또 옮겨갈지 그 부분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주셨고요. 김동완 대표 보시기에는 최근에 비트코인 쪽으로 많이 자금이 옮겨가는 거 이건 무슨 이유라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의 효과가 크고요. 사실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옮겨온 지는 사실 올해 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이 되면서 한 10개 정도 상품이 상장이 됐고 5월 초 대비해서 지금 가격이 한 110% 정도 올랐거든요. 그 중에 한 30%포인트 정도는 트럼프 효과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11월 5일에 이제 투표 직후에 오른 게 30%포인트 정도고 그 이전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아라고 해서 오른 이제 좀 사전 효과가 한 20%포인트 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통과가 돼서 나온 게 한 50% 이 정도로 봅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좀 또 깔려 있는 것이 비트코인이 이제 반감기라고 해서 한 4년에 한 번 정도 이 공급량이 반씩 줄어드는 이벤트가 있거든요. 네. 그 반감기가 올해 또 4월 말 정도에 있었어서 결과적으로 지금 11월 19일이잖아요. 이때쯤에는 이 현물 ETF 효과, 반감기 효과,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 요 세 가지가 좀 맞물려 있는 상태다. 이런저런 이유로 또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됐겠고요. 자, 기승전 이제 트럼프 이야기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세 분께 이제 이런 미국에서는 상당히 뭐 비트코인 됐든 가상자산이 됐든 주식시장이 됐든 활성화되는데 우리 주식시장은 왜 그래? 유독 또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심화되는 부분. 먼저 김대우 소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이제 확실시되면서 당선이 확정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깎고 또 규제를 없애고 그래서 본격적인 성장 가속화를 시킬 것이다. 그러면 국제 투자 자금 입장에서는 미국에 돈을 놓아두는 것이 안전할 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높을 것 같아. 또 그것이 트럼프가 노리는 바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되고 돈이 대부분 이제 미국으로 흘러 들어간단 말이죠. 이런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미국 안엔 다른 나라에서는 조금씩 돈이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대만도 조금 사정이 안 좋아요. 거기다가 이제 두 번째 요인은 트럼프의 정책들을 가만히 보면 뭐 아직까지 실제로 그 행정명령 같은 게 발동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트럼프가 한국을 노린 것은 아닌데 사실 국가적으로는 중국을 노리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 정책 때문에 한국이 타격을 많이 받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이를테면 반도체 칩스법 이게 지금 삼성전자 6조 이상의 보조금을 받기로 돼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수요도 없는데 미국의 공장을 보조금 받으려고 지금 일부러 좀 세우고 있는데 그거 없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거기다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전기차 이런 부분도 지금 전기차에서 배터리 미국 시장은 거의 95%가 한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조금 준다 해서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SK온 같은 데서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거 지금 세액공제, 전기차 세액공제 바로 없애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타격이 바로 올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관세 폭탄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상징은 관세입니다. 한마디로 관세 대통령이라도 과언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인터뷰한 거 보면 관세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진대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월한 지위를 획수해서 다른 나라에 관세를 때리면 네, 그 나라 텍스라는 단어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본인이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단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관세를 때리게 되면 우리나라가 무역 의존도가 그 선진국들 중에서는 제일 높아요. 그러다가 미국 의존도가 또 제일 높은 GDP 대비 미국에서 경상수 흑자 보는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인데 미국이 관세를 때리기 시작하면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도 완전히 틀을 고쳐버리고 그동안에 지금 자동차 같은 게 우리 현재 관세가 제로입니다. 미국에 들어가는 게. 이거 10% 때릴 수 있다. 기본 관세율 10%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20%를 때릴 수 있다. 만약에 10%를 때리게 되면 현대차가 영업 손실이 추가되는 게 약 6조에서 7조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정책에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알겠습니다. 한국이 피해가 제일 크다. 이렇게 네. 우려가 되는 것이죠. 주원 실장님 미중 충돌을 우려했는데 오히려 우리는 반사 이익을 조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지금 트럼프 당선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랑 연결되나요? 그 트럼프 일기 때 그 네. 2017년부터 이제 2020년 기간 때도 그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국에다 관세 때리면 미국 시장에서 우리하고 이제 중국 제품이 경쟁을 벌이는데 우리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데
실제로는 별 효과가 없었고요. 뭐 미국으로 수출이 잘 된 것도 아니고. 근데 중국에 대한 관세는 그때하고는 좀 양상이 틀릴 것 같아요. 그때는 전면적으로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다 수입 관세를 때리면 중국도 미국에다 때리고 이랬는데, 요거는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데 최근에 중국 경제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때는 괜찮았어요. 그때는 부동산 시장이 중국이 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이 그렇게 미국에 대해서 맞대응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될 거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냥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면 트럼프는 분명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지만 중국이 약간 처음에는 좀 대응하는 척하면서 대신 이제 협상을 통해서 미국에 그때 이제 원자재를 좀 많이 예. 사주고 관세는 뭐 조금. 그러면 미중 간의 갈등이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정도로 격화될 건가? 그렇다면 뭐 중국과의 반사이익 이게 과연 뭐 우리 기업들이 정말 그걸 고민하고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경영 전략을 짜야 되는가?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가상화폐 시장 이야기도 안 해볼 수가 없는데 김동완 대표, 이 트럼프 당선 효과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그래도 이 당선 효과치고는 올라도 너무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것, 또는 심지어는 당선되면은 비트코인이 15만 달러, 뭐 2억 원 정도에 달할 것이다. 1비트코인이. 네. 근데 트럼프 당선이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을 견인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심리적 이유. 이게 무언가 하니 사실 선진국 대통령 중에 공약에 직접적으로 비트코인 언급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최초입니다. 최초고 내용들이 좀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특히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제 비트코인이 한 21만 개 정도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전체 비트코인 발행량의 1%, 상당히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범죄에 사용됐던 비트코인을 몰수한 것이고요. 미국은 이거를 주기적으로 좀 이제 현금화를 해왔습니다. 내다 팔아가지고. 근데 첫 번째 공약이 이거는 팔지 않겠다. 그리고 말을 좀 희한하게 했는데 미국에는 그 전략 자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전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는 예. 거에 네 종류가 있는데 국가 전략 준비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 전략 자산은 아닌데 그 지위는 딱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뉘앙스는 어쨌든 미국이 이거 중요하게 보고 있어라는 그런 대상으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요 얘기를 공약을 더군다나 그 미국에서 하는 세계에서 제일 큰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있어요. 그 컨퍼런스에 당시 대선 후보로 이제 두 사람이 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민주당 대표가 또 안 왔어요. 민주당 후보는. 네. 네, 카말라 해리스는 안 왔어요. 그래서 또 굉장히 좀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묶여 있죠. 비트코인과 트럼프가 함께 가는구나 이런 인상을 주는 게 일단 첫 번째고 그리고 실제로 이 21만 개의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보유한다는 게 시장에 상당한 안정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올해 6월까지만 해도 독일도 그런 식으로 범죄 자금을 몰수해서 갖고 있는 비트코인 한 5만 개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 한 일주일 사이에 다 팔았거든요. 요 사이에 시장이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이걸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일단 21만 개가 동결된다는 거는 이건 호재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 말고도 좀 친 가상화폐, 친 암호화폐 공약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뭘 좀 해보려나 보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아까 이제 금 얘기를 잠깐 하셨잖아요. 예. 금이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박스권을 얼마 전에 돌파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금이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일 때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한번 깨졌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저는 최근에 금값이 좀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보냐면 아까 트럼프의 공약 자체는 21만 개를 팔지 않겠다가 공약인데 그 뒤에 공화당 의원 한 명이 상원 의원 한 명이 법안을 발의를 합니다. 근데 내용이 뭐냐면 10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이제 미국이 사모으는 법안이에요. 사모으는 법안인데 이걸 뭘로 사냐면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금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금이 가격이 현실화가 안 돼 있습니다. 법상으로
지금 이제 금값이 한 얼마 정도죠? 정확하게 한 2,800달러 정도 되나요? 온스당? 42달러인가 그래요. 네. 법적으로 지금 대략. 네. 예, 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양이 전체 이제 한 5% 정도 되는데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비트코인이랑 스왑하겠다라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행이 된다 그러면 그쵸, 금값은 하방 경직성이 생기고 비트코인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사실은 막 제가 어디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자주 하지 않다 보니까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법안이 나온 거는 오래됐어요. 몇 달 됐고요. 한 올해 4월 정도에 나와서. 근데 이게 현실성이 좀 없게 느껴지잖아요. 딱 법안 내용이 네.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가 돈 들여 산다는 게. 근데 갑자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상하원을 다 공화당이 지금 차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법안 발의자가 신시아 루미스라고 하는 약간 친암호화폐 계열로 되게 유명한 의원인데 예. 취임 100일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며칠 뒤에 최근에 며칠 전에는 펜실베니아주에서도 주 자금의 한 10% 정도를 비트코인으로 우리가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상당히 지금 이상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잠깐 저기 우리 김대호 선생님께 뭐 하나 좀 확인하고요. 그런데 측근 일기만 해도 별로 이야기하지 않던 트럼프 당선인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집착하고 또 총애하는 이유가 뭡니까? 표 때문입니까? 아니면 일론 머스크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게 다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 이 트럼프가 비트코인은 아니지만 이더리움을 대량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트럼프가요? 네, 트럼프가 가상자산을 지금 엄청 보유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일기 때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그 사기다 하면서 제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미 본인이 투자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안도감을 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그 공화당 AFPI 연구소 리포트 같은 거를 놓고 보면 비트코인을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비트코인을 미국이 방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으면 이것이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가 이것을 장악을 하면서 그 시장에서 주도권이 미국이 뺏긴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자산의 수도를 미국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것을 미국으로 끌어들어와서 또 국가 전략자산 이건 석유처럼 하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너무 떨어지거나 너무 올라갔을 때는 비축 물량을 가지고 관리하겠다. 이런 어떤 발상에 좀 전환을 한 거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트럼프 지지자들, 후원자들이 그 갤링하우스 같은 이 리플이라는 가상자산 거기 CEO 이런 분들처럼 엄청나게 많은 돈을 트럼프에게 배팅을 하면서 후원금을 내놨습니다. 그것은 이 갠슬러 같은 지금 미국의 정권 감독 원장 이런 분들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 못하게 하고 계속 방해 규제를 했는데 이 사람 다 쓸어달라. 그리고 후원금 낼 테니까 취임하면 갠슬러부터 좀 목을 쳐달라.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 저 말씀하신 대로 금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바꾸는 것은 예전부터 나왔었어요. 그런데 경제학자 한 사람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단기적으로 실현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금 보유량이 떨어지면 달러의 기축통화 이 달러를 지위가 좀 영향을 받죠. 지금 그렇잖아도 중국하고 러시아가 아예 이번 기회에 국제 통화를 새로 만들자고 하고 이런 판국인데 쉽사리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비트코인 이야기는 이따 좀 더 할 테니까 오늘 김동완 대표에게 작정하고 제가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자, 주원 실장님 또 하나 걱정이 환율입니다. 환율 상승 이 부분인데 엔화는 워낙 이제 엔저니까 환율이 낮은 거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의 원화는 왜 이렇게 약세입니까? 이 기준점을 어느 점을 잡느냐에 따라 사실 그 우리 원화가 다른 나라 통화보다 더 약세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는데 아무튼 뭐 그래도요. 엔화보다는 우리가 좀 약세 폭은 떨어지지만
중국이 일단은 중국보다도 우리가 더 약세인 것 같아요. 사실 경제 펀더멘탈로 보면은 우리가 중국보다는 좀 괜찮은데 이제 그런 걸로 볼 때는 우리나라 펀더멘탈이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가. 특히 이제 원 달러 환율이 1,400원을 최근에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후에 1,400원을 넘은 게 지난 코로나 때 한번 살짝 넘었다가 다시 1,300원대 왔다가 이제 1,400원을 다시 넘는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환율이 생각했던 방향보다 크게 움직였을 때 외환시장에서 이제 핑계거리를 찾거든요. 예. 왜 그랬냐 이제 그 딜러들이 이제 핑계를 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뭐 그냥 실물 경제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3분기 최근의 경제 성장률이 생각보다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 역성장까지 했다가 예. 3분기에 뭐 0.1 정도 제 기억으로 나왔기 때문에 연간으로 기존의 정부 목표치가 한 2.56 정도 올해 잡혔었는데 그게 한 2.23 정도 다 지금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 이유도 있을 테고요. 네. 예, 그런 게 가장 큰 것 같고 그리고 전 세계 국가 중에 중국 시장과 미국 시장을 합해놨을 때 수출 비중을 봤을 때 저희가 한 40% 내외 정도 되거든요. 이런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즉 트럼프가 만약에 이제 중국을 때릴 때 나중에야 뭐 둘이 좋아질 수 있지만 처음에는 좀 격렬하게 붙을 거거든요. 예. 그랬을 때 전 세계 중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나라가 어느 나라겠냐? 그게 이제 한국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뭐 우리 수준이 아마 유럽 쪽엔 독일 정도 있는데 독일도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우리만큼은 안 높아요. 합해놨을 때는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외환 시장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가장 이제 그 많이 드는 게 우리나라 외환 시장 규모의 그 자금의 이동의 통로가 폭이 되게 작답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 엔화 시장만 해도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규모 조금만 자금이 움직여도 우리나라는 환율이 크게 변한다. 어떤 우리 원화의 국제화가 덜 됐다 그럴까요? 그런 어떤 외환 시장 자체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로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유독 좀 약세를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조금 전에 김대호 소장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한 이제 인사 미국에 있는 정권 감독 인사에 대해서 목을 쳐달라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해임해달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다시 네. 순화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김 소장님 이런 환율 상승 실물 경제에 미치는 우리 경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현재 지금 우리 실물 경제 지표는 그렇게 심각하게 나쁘지 않고요. 뭐 코로나 때 또 엔데믹 초기 이런 때보다도 뭐 상당히 좋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올해 성장률 3분기에 좀 둔화가 됐습니다만은 연간으로는 2.2% 정도 나올 텐데 이게 잠재 성장률보다도 높고요. 특히 환율이 이렇게 급등을 하면요. 적어도 수출 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달러를 받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수출하는 현대차 같은 입장에서는 환율 오른 것만큼 원화가 더 들어오기 때문에 실은액이 수출은 더 많아질 수 있고 수출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뭐 다만 이제 수입 물가 수입하는데 물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서민들 생계가 좀 팍팍해지고 네. 최근 들어서 내수가 좀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서민들은 돈 쓰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수입 물가 올라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가 지금 GDP에 조금 마이너스를 끼치는데요. 저는 오히려 환율은 지금 상태에서는 큰 걱정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한 몇 개월이 지나면 미국의 초달러 강세 정책이 역작용을 일으키면서 미국에서 무역 수지 적자 문제가 제기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1980년 레이건 대통령 때하고 똑같은데요. 1985년에 레이건 대통령이 프라자 회담이라는 것을 이 뉴욕의 호텔로 전 세계 재무장관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예. 달러를 대폭 떨어뜨리고 엔화를 올리는 그런 환율 협상을 하는데 그때도 지금 레이건 대통령의 정책을 바로 트럼프가 배우겠다는 그 정책 그 마가라는 정책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게 원래 최초로 썼던 사람이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짧으면 몇 개월 또 길면은 1년 내에는 달러가 강세로도 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경제의 펀다멘탈은 문제가 없다. 다만 지금 조원 실장님이 잘 지적해 주신 대로 미중 맞자리 생겼을 때 우리 같은 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기술을 다 들여오면서도 그 공장은 지금 중국에서 많이 가동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미중 무역 전쟁이 되면 양쪽에서 다 같이 터질 수가 있는 굉장히 구조적 취약성이 있다. 이런 면에서는 좀 우리가 선제적으로 현명하게 좀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또 하나 우리가 짚어볼 부분이 바로 주가입니다. 주식 가격이 오히려 유럽 시장은 트럼프 당선 이후에 더 올라갔는데 일본도 그렇고요. 대만은 큰 폭으로 올라갔는데 우리 주식시장은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사만전자가 됐다가 다시 회복이 어느 정도는 됐습니다만 자사주 매입 보도도 있었고 삼성전자만 놓고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테니까 전반적인 주식시장 하락의 이유 어떻게 보는지 먼저 김동완 대표부터요. 저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금투세 관련해서 논의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엎어졌다가 뒤집어졌다가 몇 달 동안 지속이 됐잖아요. 불확실성이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 금투세 논의가 한 번씩 뒤집어질 때마다 가격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근데 이거는 좀 지엽적이고 본질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 이 이제 국면에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 원화 가치가 떨어질 게 지금 누구나 예상이 된단 말이죠. 그럼 사실 들어와 있었던 외국인 자금 나가는 게 맞고 네.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접고서 이제 서학개미라고 하죠.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게 맞겠다 차라리 이런 움직임이 저는 맞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무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최근에 그 한국경제에서 재미있는 기사가 났습니다. 전체 무역 수출 대금에서 이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비중이 한 10% 정도 된다.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달러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외환 당국의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외환 당국이 그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현재 네.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환율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된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환율 상승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한국 정부에서 좀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이 경향성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환율이 계속 상승한다. 그러니까 환율 가치가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빨리 달러로 바꾸는 게 이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달러 생태계로 들어가는 게 일반 국민 입장에서도 지금 보면은 옛날과 다르게 지금 원화만 가지고 생활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네. 아마존에서도 다 결제하고 뭐 알리, 테무 다 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봐야 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이 환율 관련해서는 미국 재무부가 또 우리 관찰국으로 재지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원 시장이 보시기에는 유독 우리 주식 시장만 불장이 아니고 냉장인 이유 뭡니까?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선거 그때 좀 지나고 이게 우리나라 주가가 확 떨어진 게 아마 제가 뒤져보니까 11월 14일 날, 예, 그때가 좀 많이 좀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때가 11월 1일 대비 삼성전자가 뭐 마이너스 15%, SK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5%, 현대차가 마이너스 6%. 삼성전자가 유독 심했고, 근데 이게 올해를 놓고 보면 그 올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현대차가 최고가를 경신했던 그 시기가 있습니다. 올해 연중으로 그게 6월 말에서 8월 정도, 예, 7, 7월 초. 8월. 네. 그때 뭐 삼성전자 기준으로 뭐 88,800원, 뭐 9만 원 선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뭐 4만 원대까지 갔다 좀 5만 원대로 올라가고. 근데 SK 하이닉스는 현대차도 비슷한 흐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삼성이나 SK나 현대차나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0% 수익률입니다. 딱 지금까지 1월 1일 날 만약에 그 주식들을 사갖고 지금까지 보유했다면 그러면 올 여름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가? 즉 올 여름은 트럼프 이슈하고는 별 상관이 없죠. 그때까지는 뭐 우리나라 언론들이 계속 박빙이고 미국 언론도 박빙이라고 우리가 누가 될 줄을 몰랐으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이렇게 약세를 보인 이유는 트럼프 이슈로는 설명이 안 된다. 우리나라 한국 경제에 뭐가 좀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때가 뭐냐면 이제 2분기 GDP가 막
뭐 7월 말쯤에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나라 내수가 그렇게 뭐 정부에서는 계속 회복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수는 살아나지 않았었고, 그리고 현대차, 그러니까 자동차 수출이 미국 현지 생산은 모르겠지만 작년까지는 엄청 좋았는데 물량 기준으로는 여름 전후로 해서 조금씩 지금 마이너스도 간간히 나오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우리 반도체 수출액은 뭐 월간 기준으로 1년 전 대비 뭐 30% 40% 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역협회 통계 기준으로 반도체 물량 기준으로 보면 이미 올해 봄부터 물량 기준으로는 마이너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우리 주력 수출인 전차 품목이라 그러죠. 반도체하고 자동차 수출이 뭐가 올해부터 안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볼 때 즉 이거는 기업의 이익과 직결이 되는 거고 또 지금 뭐 자동차 기업이 좋다고는 하지만 그런 이제 최근에 자동차 수출의 흐름을 볼 때는 내년에 좋을련가 이런 이제 시장의 의구심들이 반영이 된 거고, 특히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이런 점에 상당히 민감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 주력 수출 기업에 대한 어떤 좀 부정적인 견해 이런 게 우리 주식시장을 끌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유독 박스권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김대수 소장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1부에서 비트코인 상승 이유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매우 큰 자산이기 때문에 투자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도 함께 전달해 드립니다.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과 한국 경제 관련 주제로 토론하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 소장님, 우리 주식시장이 지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이유, 보통은 이제 미국 대선이 있는 해에는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패턴을 계속 1980년 이후부터 반복을 해왔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트럼프 당선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내부의 경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까? 둘 다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우선 트럼프 당선이 확실시 되기 전에도 우리나라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거기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에 몇 가지 문제가 적시가 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지금 세금이 잘 안 거쳐서 국가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각한데 정부 세수 추계가 어긋나게 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다가 2분기까지 급격히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황이 온다. 오히려 호황을 좀 톤 다운해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경제 전문가들 의견까지 있었는데 3분기 들어서 확 다운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코로나 팬데믹 때 워낙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다 보니까 많은 기업체에서 미리 사재기를 많이 한 것이 이제 드러나면서 2분기까지만 호황을 보이다가 3분기에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반도체 회사나 미국 기업들, IT, 빅테크 기업들은 주가가 계속 끊임없이 올랐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미국 주가가 올랐다고 그러지만 미국의 똘똘한 이른바 M7, 매그니피션트 7이라든지 주요 종목들만 올랐거든요. 빅테크 기업입니다. 그렇습니다. 빅테크. 그러니까 러셀 지수에 들어가는 중소형주는 우리처럼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 미국은 인공지능에
주도를 했고 그 흐름을 제대로 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라고 그러지만 인공지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반도체 개발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HBM이라는 걸 하지만 그것도 엔비디아에 따라 들어가는 부속품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전 세계가 인공지능 때문에 반도체 물량이 엄청나게 수요가 많거든요. 엔비디아라든지 또는 대만의 TSMC 잘 나가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 혜택 전혀 보지 못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HBM마저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격이 컸다. 거기다가 또 전기차 캐즘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배터리 세계에서 가장 지금 앞선 나라인데 이게 한동안 엄청나게 잘 되다가 갑자기 불황이 왔습니다. 그것을 경제학적으로 일시적인 캐즘이라고 하는데 그 캐즘의 한중간에 있다 보니까 우리의 전략 산업들이 다 안 되는 그런 주기가 겹친 데다가 트럼프가 오면 한국 기업들이 더 잘 안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불안감 이렇게 같이 겹쳤다. 거기다 또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선진국 시장이 맞냐 하는 이런 회의감도 불러일으켰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제 겹쳐서 발생한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데 주원 실장님 그러면은 뭐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어느 시점에 좀 우리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가 있을까요? 많은 투자자분들은 그게 사실 제일 궁금할 겁니다. 뭐 삼성전자가 삼한전자까지 갔다가 회복되는 것도 계속 회복세인 건지 또 아니면은 우리 주식시장이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미국 대선 이후에 어려움을 겪지만 곧 이 부분이 돌파가 되는 건지 어느 시점에 어떤 정도의 폭이 될까요? 제가 이제 여기 토론 처음에 드렸던 말씀이 있는데요. 세계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섰고, 그리고 줄어든 파이를 트럼프가 더 가지고 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말은 우리 주식시장에 가져갈 몫을 이제 미국이 가져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주식시장이 물론 제가 뭐 주식시장에 대해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이제는 좋은 시간은 오지 않을 거다. 최소한 앞으로 1, 2년은.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모든 나라도 그렇지만 처음에 이제 정권을 잡으면 열심히 하려고 그러죠.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고 트럼프 입장에서 성과는 뭐 극단적으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머니를 뺏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 말은 우리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으로밖에는 들릴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네, 물론 뭐 다른 상황도 충분히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지켜봐야 될 거고. 자, 트럼프 노믹스 2기가 가져올 변화 각 분야별로 조금 짚어보고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변화 각 분야별로 짚어보면 먼저 증시에는 이번에는 김대호 소장님 먼저 의견 주시면요. 예, 정권 시장의 상황도 말씀 올린 대로 현재 한국의 주력 산업이 좀 흔들리고 있는 데다가 트럼프의 각종 정책들이 초기에 한국을 중점적으로 때릴 가능성이 있다. 이를테면 관세를 높이면 한국의 자동차가 타격을 받고 또 반도체 보조금 줄어들고 배터리, 세액공제 보조금 같은 거 없어지고 주력 사업이 줄줄이 타격을 받는다 이러는데요. 그런데 트럼프의 어떤 이 협상의 기술 같은 체계도 있고 실제로 정책 스타일이 좀 그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라고 그럴까요? 큰 소리는 치고 그 협상 전략으로서 또 실속은 실속대로 취한단 말이죠. 그런 관점.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산업이 트럼프의 지금 엄포로 놓고 볼 때는 당장 타격을 받는 것 같지만 트럼프가 미국을 메이크 그레이트 어게인 미국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핵심적인 반도체가 없어서는 또 안 됩니다. 거기다가 또 자동차 그리고 한국으로부터의 싼 제품 기술이 들어와야 되고 한국과의 협력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요. 예. 환율이 저는 오히려 한국 경제 수출에 어떤 회복을 도와줄 수도 있다. 오히려 지금 미국이 환율 그 관찰 보고서를 해가지고 그 나중에 한국 원화 평가 절상을 요구할지도 모르는데요. 예. 그런 면에서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미국도 초기에 트럼프 효과 때문에 지금 돈이 몰려오지만 그 돈이
일방적으로 계속 미국 쪽으로만 결코 가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게요, 미국이 거기에 무역 적자라든지 이런 게 생기고 나면 신흥국 시장이 돌아가면서 뜨는 그런 선순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네. 없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김동완 대표는 아까 가상화폐 시장 전망해 주셨습니다만 트럼프 집권 이후 집권이 시작되고 나면은 비트코인이랑 가상화폐 시장은 어떻게 전망을 또 하시는지요? 훨씬 커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약간 마이너한 뉴스라 그런지 한국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뉴스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이미 코인을 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10월 중순에 그것도 이제 대선 캠페인 한복판에 자기가 본인과 본인의 일가가 참여하는 디파이 코인을 발행을 한 적이 있고요. 네.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굉장히 뚜렷하죠. 대통령도 코인을 찍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미국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있고 첫 번째로.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굉장히 약진할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돈을 재정 정책을 쓰려면 돈을 이제 미국 국채를 찍어서 팔아야 되는데 과거에는 중국이 많이 사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서유럽의 우방들이 은근히 또 많이 사줬습니다. 미국 국채를요. 그렇죠. 네. 근데 사줄 사람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수요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인데 그런 측면에서 좀 이런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생각하고 실제로 월가에서 뭐 블랙록이라든지 골드만삭스라든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네. 가상화폐 시장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크기 자체는 굉장히 커질 수 있다.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전 세계적인 변화를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런 어떤 흐름의 변화에 대해서 좀 대응을 제대로 할 네. 필요가 있다. 미국은 비축 자산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뭔가 좀 검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인데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네. 비트코인하고 스테이블 코인은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겁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보통 이제 코인 하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자산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 스테이블 코인은 한 개가 1달러의 가치를 추종하도록 설계가 된 코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만들 때 어떤 은행이나 어떤 리저브에다가 미국 국채, 단기 국채, 장기 국채 혹은 미국 현금을 이제 맡기고 그만큼을 찍어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법정 통화 기반의 그런 에셋이고요. 그래서 뭐 달러 가치도 변동이 되지만 상대적으로 훨씬 스테이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남미 같은 곳에서는 거의 한 달러 수요의 60% 정도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금 결제가 되고 있고요. 동유럽, 중국 뭐 이런 데서는 몇 년 전부터 많이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기사를 공유를 드렸던 것이 한국에서도 지금 무역대금 10% 정도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조현 실장님, 자 트럼프 집권이 시작되면 가장 우리가 크게 걱정하는 것은 관세입니다. 다 매기겠다 관세를 10에서 20%. 우리는 수출 주도 국가입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트럼프 일기 때 2017년부터 2020년에 그때 상황을 보면 이제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매겼던 게 2018년 여름부터 시작해서 그게 완성된 게 2019년 여름 정도 되거든요. 트럼프가 첫 집권했던 2017년에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가 약 7,900억 달러, 그리고 2018년이 8,800억 달러, 근데 2019년에 8,500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무역 적자가 이렇게 주는 애는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 팬데믹처럼 아예 뭐 통상이 막히거나 이러지 않은 이상은 줄었고, 근데 트럼프가 그때 성과를 냈던 걸 기억을 하고 있고, 근데 바이든 들어서 지금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가 1조 달러 넘습니다. 우리나라 GDP가 한 2조 달러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거를 줄이겠다는 게 이제 트럼프의 관세 인상 정책인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국에 대해서 60%에서 100%. 이거를 이제 슈퍼 301조라 그래서 국가를 지정해서 조사를 시키고 그 나라 수입품에 대해서 때릴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일기 때 했던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김대호 소장님 말씀하셨던 자동차. 이거는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게 아니고 품목. 그 품목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모든 나라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 이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편 관세.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0% 때리겠다. 요건데
일단은 그 세 가지 다 일단 보편 관세는 좀 빼고 앞에 거 두 개는 미국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일단은 관료를 임명을 해야 되고 네. 고위직 같은 경우는 미국 상원을 통과해야 되고 통과된 다음에 세팅이 되면 이제 품목이든 나라든 조사를 시켜야 되고 조사해서 결과 보고서가 올라가면 또 유예 기간을 둬야 되거든요. 이런저런 시간을 하면 아무리 빨라도 내년 연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있다라는 게 제 이제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편 관세 같은 경우는 적용할 법이 지금 마땅치가 않아요. 그거는 과거의 적성국 교역법이라 그래서 적성국이라면 미국에 비하면 뭐 소련, 동구권 옛날에 그런 나라들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때릴 수 있었는데 그러려면 이제 뭐 세계 모든 나라를 다 적성국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법을 찾기가 좀 어려워서 보편 관세의 가능성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슈퍼 301조 중국에 관세를 매기는 거. 1조 달러 지금 무역 적자 나오고 있는데 중국이 한 2,7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유야무야 뭐 대충 마무리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1기 때 썼던 정책들은 모든 국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안 쓸 수가 있고 중요한 거는 2위가 멕시코인데 1,500억 달러고요. 우리나라는 한 500억 달러인데 베트남이 1,0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2배 됩니다. 그게 베트남의 중국 시장에서 나와서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정책을 회피하기 위해서 베트남에서 공장을 만들고 거기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꽤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트럼프라면 이번에는 중국은 그냥 말씀하셨던 그냥 유야무야. 근데 멕시코는 또 국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무역 적자를 가지고 또 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트럼프라면 저는 베트남부터 때릴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우리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예. 이 부분 상당히 좀 고민들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 트럼프 이게 보호주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 바로 여기 이제 관세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자, 김 소장님 그러면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까? 관세 인상 또 기업 보조금이 2차 전지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따라서 전기 자동차나 이런 지원도 다 없애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요? 우선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얘기하는 그런 관세 없애겠다 또는 세액 공제 없애겠다 이게 그 공약대로 100% 실천이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 미국 기업들에 있어서 한국의 어떤 이 그 필요성, 그러니까 지금 그 인공지능이 들어가는데 HBM 같은 고대역 반도체가 없으면 미국의 엔비디아도 팔 수 없는 그런 분야에 우리가 경쟁 기술 우위 이런 걸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예. 특히 우리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 현재 지금 삼성전자 같은 곳에 이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그 하청받아 가지고 만드는 이게 지금 공장이 셧다운을 하고 상당히 지금 부진하거든요. 우리나라 반도체 생태계를 좀 빨리 좀 그러니까 메모리만 할 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확산해서 우리의 나름대로의 어떤 경쟁력을 갖는 이런 문제. 그밖에 중국과의 문제. 그러니까 미국의 장비를 쓰면서 중국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이 양 시장에 걸쳐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통상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고요. 네. 결국 시장 다변화 같은 이런 정책도 필요하고 다양한 정책이 병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두 분 말씀 듣다 보면은 지금 트럼프 집권 시작되기 전에라도 매일매일 관련 회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완 대표께 오늘 비트코인 가상자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가상화폐 관련한 업종 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관련주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까? 섹터나? 있는데요. 한국에서 지금 가상자산 관련주로 상장이 되어 있는 곳들은 사실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움직이는 거 보면 비트코인에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이제 주식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코멘트하기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사실 제가 보기에 그렇게 관련성이 깊은 곳은 많지 않다.
네. 아까 미국은 트럼프 집권 1기 때와는 다르게 트럼프가 달라졌어요. 본인 스스로가 발행하기도 하고 비트코인을 전략자산, 네. 비축자산화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 기울이고 있고 또 비트코인 가상자산의 수도를 미국으로 하겠다 이런 발언까지 할 때면 우리 정부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가상자산에 대해서 지금 뭐 우리가 정부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대비, 어떤 준비가 좀 구체적으로 필요할까요? 구체적으로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돼 있는 게 없죠. 그래도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상자산 지금 과세가 내년부터 이제 소득세법에 따르면 예. 되게 돼 있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유예 법안을 냈거든요. 이번에 유예되면 6년 유예되는 겁니다.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왜 세금을 6년 동안 못 걷는지. 이게 좀 납득이 안 가지 않으세요? 상식적으로? 자, 이거 부분 참 중요한데 금융투자소득세도 여러 논란 끝에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김대수 소장님이 가상자산 과세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이 지금 이게 그러니까 경제적 당위성과 현실적 어떤 여론의 저항 이 선에서 좀 오락가락한다고 볼 수가 있죠.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면 이게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론을 뭐 반영하는 것은 충분히 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정책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집행하지 않고 이러면 국제적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규제를 좀 풀어줘서 미국의 가상자산 활성화 움직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오히려 세금은 적극적으로 걷는 시장에서 양성화시키면서 관리하는 이런 정책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금투세가 국제적인 흐름에서 볼 때는 사실 좀 우리가 좀 과민하게 반영한 측면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합의를 했으니까. 예. 최강욱에서는 검토돼서 좀 다음 기회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또 하나 김동완 대표한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만 좀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게 네네. 비트코인이 이렇게 그 가격이 급상승한 걸 보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제 관심 이미 가지고 부분 투자라도 소액 투자도 가능하죠. 네. 지금이라도 비트코인 가상자산에 투자 관심을 보이는 분들에게 어떤 점을 투자할 때 좀 가져야 되는 자세 참 어렵거든요. 이건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건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가상자산 암호화폐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간단하게라도. 간단하게 지금 투자하실 수 있는 종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비트코인, 알트코인, 그리고 최근에 이제 뜬 밈코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내가 지금 준비가 전혀 안 됐다. 비트코인, 알트코인, 밈코인이 뭔지 구분을 못 한다. 그럼 일단 밈코인은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보통 비트코인이 오르면 어느 정도 따라가는 게 과거의 상례였는데 2024년부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도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비트코인 투자 아까 제가 이 토론 시작할 때 연초 대비 지금 110% 정도 올랐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에셋이 1년도 안 돼서 110%가 올랐다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거든요. 상승률이고 비트코인 투자만 해도 뭘 기대하시는지 제가 짐작하기 어렵지만 충분히 투자 효과를 충족할 수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 투자를 지금이라도 해야 되느냐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불과 한 3, 4일 전에 그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는 너무 좀 위험한 것 같고요. 다만 월가의 어떤 기업들이나 이런 곳들에서 이제 전망을 하는데 뭐 15만 달러를 보는 곳도 있고 20만 달러를 보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효과가 나오기 이전에도 3년 그러니까 이제 2025년, 26년까지 해서 한 12만에서 14만 달러 정도 갈 거다라는 알겠습니다. 것이 지배적인 예상이었습니다. 혹시라도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신중하게 자세한 방법도 확인하시고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씀 재차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쳐서 두 분께 한 1분 30초 정도 시간이 될 것 같은데 트럼프 시대 우리 이 정부는 또 시장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먼저 주원 실장님부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트럼프노믹스 2.0인데요. 이번에는 저번에 1.0이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일기 때 충분히 경험해봤고 사실 우리 수출 포함이 관세를 부과받은 적은 없습니다. 뭐 철강이 잠깐 있었지만 뭐 면제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거는 좀 일부 여론이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성과학의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기후 변화 이슈든지 아무튼 뭐든. 근데 머니는 성과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면 그들의 선택을 존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딱 하나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재임은 없습니다. 처음 1년은 세팅하느라고 1년 보낼 거고 마지막 1년은 레임덕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고통이 있더라도 2년 차, 3년 차만 고생하면 되거든요. 그런 점을 가지고 생각하실 때 너무 불안해하지는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대로 정확하게 냉정하게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호들갑 들지 말고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해 주시는데 김종서 장께서는요. 예, 트럼프가 원조로 삼는 교범으로 삼는 게 레이건 대통령의 레이건오미스 마가라고 말씀을 올렸는데요. 레이건 대통령 시대 때 그 당시도 미국 경제가 베트남 전쟁이라든지 유가 폭등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물가가 오른 상태에서 금리가 오르는 상황은 굉장히 지금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미국의 주 타겟이 일본이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반도체가 컸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 상황은 중국이나 베트남 쪽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한국은 사실 목소리는 큽니다만 한국을 때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별로 없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국제관계에서 오히려 베트남이나 중국의 비교 우위를 우리가 가져올 수도 있다. 그래서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좋게 생각하자. 그 기회를 한번 선용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세 분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을 정확하게만 파악한다면 그 어떤 국가보다도 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준비하자.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봅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토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